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오늘 네 분 모셨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최진영 변호사, 서영호 두문전략정치연구소 소장 김남국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이었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심사가 시작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관련한 화면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하셨습니까? 민간인은 왜 사찰하셨습니까? 법정에서 충분히 입장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깜짝 해체 주도하셨어요? 구속되시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습니다. 그 최순실 씨는 왜 자꾸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릅니다. 법은 잘 지키지만 비도덕적인 공... 구속 피하셨는데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수석으로 계시는 동안 국정농단이 일어났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책임감 안 느끼시나요? 그동안 많이 정부에서 얘기하고 다 했잖아요. 영장실질에서 대통령 지시였다고 해명하셨다는데 어떤 게 대통령 지시입니까? 할게요. 영장 기각되면서 국민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영장심사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신문 받아서 들어갈게요. 최순실 비위 의혹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모든 혐의 부인하는 취지세요? 네. 최순실의 비위를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법원에 나갈 때나 검찰에 나갈 때 제일 먼저 물었는 것이 최순실을 아느냐 했을 때 나는 모릅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지난번 박영수 특검에 있어서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가장 핵심이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그것을 알면서도 도와주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채 했다. 한마디로 국정농단을 방조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국정농단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결국 그 첫 단추가 과연 우병우가 최순실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것을 도와줬느냐라고 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그 이유조차도 보면은 범죄의 소명이 아직까지 덜 됐다라는 점에서 지난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수석의 방어막을 뚫질 못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지금 50여 명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참고인 조사를 했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말씀하신 우병우가 과연 최순실을 알았는지 여부 그 사실 거짓말인 것을 밝히면은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우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과연 그것을 밝혔는지 이번에는 증거로서 지금 아마 결판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에 대한 부인으로도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와 관련해서 판사가 어떤 혐의에 대해서 가장 집중을 하게 될까요? 이번에 지난번에는 빠져있던 위정, 그러니까 국회에서 위정 혐의가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속영장 청구 부분에서 위정이 사실은 유죄가 인정이 될 상황이라면 그건 위정죄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위정은 그냥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이런 어떤 부분, 즉 실행이냐 아니냐 부분이지 그 중간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위정죄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이 저는 상당히 중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번에 이 빠져있는 부분에 저는 유감을 좀 표시를 하고 싶은데 그간에 우병우 수석의 각종 비위 의혹, 통장에 또 이 큰 돈이 있다, 내지는 그림과 관련되었다, 땅에 대한 골프장 옆에 땅에 대한 차명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조사를 해놓고는 개인 비위 부분은 이번에 여전히 빠져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8월달, 9월달쯤 돼서 작년에 언론사들이 이 문제에 취재를 하려고 하니까 언론사의 간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부패한 언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그게 그대로 차곡차곡 폭로되어 가면서 그 언론인도 물론 잘못을 해서 지금 처벌을 절차를 갖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언론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의 일들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도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특검이나 검찰에서 조사에서 빠져 있는가. 언론사를 만약에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부분에 관련되어 있다면 이건 정말 중대한 이 범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상적인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만 걸고
빠졌다. 여전히 우병우 전 수석을 비호하고자 하는 세력이 지금 사법부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해서 이렇게 혐의점들에 대해서 이제 짚어보고 있는데 예.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하신 그런 개인 비리 같은 경우에는 혐의 입증이 쉽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확실한 것들만 넣었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검찰 입장에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범죄 혐의를 주력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이런 의도가 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속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아마 검찰에서 주요하게 입증을 하고자 했던 부분을 보게 되면 아마도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자 하는 어떤 그 근거를 보게 되면 검찰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수사하기 전에 참고인 조사를 해서 한 50명 정도를 수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 참고인 조사를 하는 어떤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함께 근무를 했던 어떤 행정관들이라든지 각 관계부처에서 파견을 나왔던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사람들이 주요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직권 남용이라든지 또는 직무유기를 할 때에 혼자서 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뭐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어떤 특별감찰관을 이용했다는 어떤 이런 보도가 된 것을 맞습니다. 그런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에 있는 직원들을 뭐 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이용을 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조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나 또는 직권 남용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어떤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민정수석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보고된 사항을 위로 전달하고 위에서 보고된 사항을 그냥 아래로 내려 전달하는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본인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감찰 업무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함으로써 본인의 뭔가 인사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민정수석의 그냥 일반적인 역할이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갔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는 뭐 행정관들이라든가 민정수석실에서 감찰반들 뭐 같이 함께 일했던 일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검찰에서 이번 특수본에서 충분하게 어느 정도 조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도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와 관련된 범죄 혐의에 주력하고 상당 부분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영장도 좀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검찰로서도 이번에 뭐 3세원 아닙니까? 모든 게 3세원에 잘 안 되면 그 책임이 상당히 물어지는데 아마 3세번이라서 중대한 범죄 중대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물증과 진술을 많이 확보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번 조사에서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도 일정하게 직무유기라든가 직권남용에 대해서 검찰 측에 혐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서 아마 영장 청구는 확실히 되고 실질심사에서도 발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검찰의 입장과 태도입니다. 특히 세월호 관련 조사와 관련해서 그 외압을 형사한 것과 관련해서 그 위증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는 그 기소를 했는데 영장에 담았는데 실제 수사 방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를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 됐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혐의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상적인 의도만을 가지고도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않더라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견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그 문제를 다뤘을 경우에 검찰 수뇌부와 우병우 수석 간의 그 광주지검, 목포 해경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검찰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 차원에서 꼬리를 자르고 검찰 수뇌부의 조사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사가 우병우 개인에게만 맞춰지고 검찰 전체의 이번 우병우 수석의 뒷봐주기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조사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직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점 검찰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재판이 또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인데 키워드를 두 가지를 꼽아보자면 이겁니다. 대가성과 강압수사죠. 본인은 대가성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아울러
특검 측에서 강압 수사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인이 해명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안종범 전 수석의 아내가 김 원장 부부로부터 스카프나 가방을 받은 건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안 받았답니다. 예. 보통 저는 아시다시피 그 예전에 그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총리 공간에서 이 돈 뭉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예. 이 문제가 굉장히 그 문제가 되는데 네. 이번 사건은 독특한 것은 돈은 받았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것의 대가 관계나 어떻게 보면은 그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는 식으로 하는데요. 그만큼 돈을 받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 보니까 네. 고익지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 그 정도 선에서 뇌물죄가 무죄될 가능성은 사실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다만 본인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부인이 받는 것이지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특히 뭐 일부 스카프나 이 명품 백을 받은 건 인정하지만 예. 적어도 돈을 현금 받은 것은 부인이 나한테 얘기하지도 않았고 나는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를 가지고 그 법원이 납득을 하느냐? 납득 거의 못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설령 그것이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 사교적이고 의례적인 관계다. 그렇게 해서 사교 의례적인 관계에서 이른바 떡값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논리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이 다 합해서 4,900만 원 되는데 그것이 뭐 대가 관계가 없다고 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 궁색한 변명이고 다만 네. 금액을 최대한 500만 원을 빼서 받은 금액의 액수를 떨어뜨림으로 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책임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3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은 뇌물죄가 3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이제 일반 형법이 아니고 특정 범죄 가중 처벌로 가는데 금액을 최대한 해서 형량을 낮춰서 형법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전략이다라고 예.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조금 더 황당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갈 것 같은데 미용 시술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갑자기 침대에 좀 누워 보시라고 해서 이제 우발적이었다 뭐 이런 점을 강조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법 쪽에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통용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마도 변호인과 상의돼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변호인이 어떻게 보면 변론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안종범 수석이 본인이 직접 본인의 어떤 변론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변호인이 얘기를 했다고는 합니다. 전달은요. 전달은 예, 나중에 했다고 예, 예. 한가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뇌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네. 사실은 공무원이 뭔가 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그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이제 최근에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사교적인 의뢰 행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가성이 부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판단을 할 때 아주 기본적인 약수한 어느 정도의 선물, 예컨대 뭐 여기 소장님 계시는데 소장님과의 평소에 어떤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네. 제가 가볍게 그냥 밥 한 번 정도 사는 거 예. 아니면 뭐 넥타이 뭐 1, 2만 원짜리 그 정도는 대가 관계가 없던 걸로 판단이 될 수가 있지만 예. 그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용 시술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미용 시술이라는 것이 뭐 본인의 어떤 의도를 해서 받았다든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받았다든지 어쨌든 그 선물의 어떤 대가성은 인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시술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시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뇌물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어떤 사교나 의뢰 관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부인하기 위한 어떤 대가 관계를 부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돈을 4,900만 원이나 받고 나서 내가 그게 대가 관계가 없었다라고 부인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없이 하다 못해서 나온 어떤 그런 변론이 바로 내가 그냥 우발적으로 내가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돈을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에서 호의를 베푸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우발적으로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네. 과연 이게 법정에서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짚어볼게. 예. 강압 수사 얘기인데. 네. 소위 이제 그동안 종범실록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법률적 판단에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보도가 됐었고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네. 이 추가로 나온 어떤 39건 정도의 업무 수첩의 제출 과정에 있어서도 특검이 뭔가 강압적인 조치를 했기 때문에 네.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본인이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것이 갑자기 이런 주장을 돌연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특검 수사는 끝난 거죠. 검찰 수사는요. 네. 그래서 흔히 보면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는 자발적으로 했다가 법원에 가서는 강압적으로 해서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더 나아가서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수첩이 전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달되어졌는데 뭐 이 보좌진이 갖다 줬다 뭐 이런 형태로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첩의 입수 경위에 대해서
이 뭐 영장에 이렇게 기재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현장에서 한 게 아니라 네. 사후에 전달되어진 과정에 보좌관을 대해서 통해서요. 문제 제기도 넣었더니만 조용해졌죠. 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저런 부분이 이 강압에 의해서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마 이후에 이제 본인의 그 어떤 체면도 고려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어떻게 오른팔이면서 저렇게 다 진술을 했냐. 두 번째로는 법률적으로 다투는 부분에 있어서 그 압수수색의 어떤 정당성 또 입수경위의 정당성 문제를 삼아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자신의 주어진 혐의를 좀 벗어나는 거. 근데 안 수석이 지금 뭐 이 누워라 해서 부인이 누웠더니만 미용수술이 되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요. 전체적으로 액수를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뇌물죄는 액수에 따라서요. 제가 굉장히 크죠. 3천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이 되고 3에서 5천만 원이면 5년 이상, 또 5에서 1억이면 7년 이상, 또 1억 이상이면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의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액수에 따라서 엄격하기 때문에 이 액수를요. 그중에 일부라도 지금 4,900만 원으로 해줬지 않습니까? 왜 또 5천이 아니고 4,900인가 해서 봤을 때는 그것도 또 좀 조정을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4,900에서 또 이 부분은 뇌물이 아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한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가면서 액수를 3천만 원 밑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시도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결국 지금 강압수사 관련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증으로서의 어떤 그 안종범의 실록과 같다고 하는 이 58건입니까? 9건에 대한 이 수첩을 취득한 경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를 다투고 있고 하나는 뭐냐 하면은 본인이 검찰과 특검에서 있는 진술 자체가 검찰이 강압의 수사에 했기 때문에 그것의 증거 능력, 나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 능력이 없다는 다툰다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특히 그 중에서 39건의 수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밑에 보아한테 맡겨놨는데 그것을 본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취득해서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른바 위법 수집 증거에 의했기 때문에 그걸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은 뭐 그것이 써도 된다 안 된다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지금 그 법원에 와서는 그것이 이른바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나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나에 대한 증거뿐만 아니고 다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사람에 대한 증거도 쓸 수 없는데 결국 그 수사 절차,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검찰로서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의할 때는 사실은 지금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변호인의 전략은 뭐냐면 증거를 쓸 수 없다.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전략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인이 검찰과 특검에서의 진술도 검찰이 강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검찰은 뭐냐면 그거 벌써 녹음 녹취 다 해놨다. 거기다가 옆에 변호인까지 다 있었다. 그런데도 지금 과연 그것이 그 강압이라고 볼 수 있느냐? 계속 그렇게 주장하면 그때 녹음 녹취록 다 내놓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와 같은 그 위법 수집 증거의 그 항변이라든가 어떤 그 강압 수사의 항변이 받아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강압 수사의 공방이 예전에 많이 들어봤던 내용입니다. 최순실 씨도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최순실 씨가 그런 부분을 가장 이제 뭐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태블릿 피셔와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주장을 했고 안종범 수석의 어떤 수첩이나 이런 것도 역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형사소송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위법 수집 증거를 증거 능력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는데 사실은 이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헌법적인 가치가 적법 절차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법 절차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이 실체적인 어떤 진실을 밝혀서 형사적인 처벌을 해야 된다. 사법적인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이 가치도 역시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이 증거 능력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를 위반을 했는지, 그러니까 적법 절차를 위배한 것이 사소한 것인지 중대한 것인지 또는 그 권리를 침해를 하고 있는 것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중대한 것인지 그것은 범죄자의 어떤 동의를 받지 않고 제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전 수석의 주장으로는 동의를 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가 동의 없이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내가 어떤 범죄와 관련된 물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범죄자의 범인한테 물어보고 이거 제출할까요 말까요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저는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로 그 동의 자체가 조금 어느 정도의 강요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뭐 절법 절차나 네. 이런 것들을 위반한 것이 사소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증거 능력이 분명하게 부여될 상대적으로. 것으로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인 관계를 따져봤는데 저희가 처음에 의도를 물은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가성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건 본인의 혐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덜기 위해서라고 친다면 이 강압수사 얘기를 하면서 증거 채택 능력에 대해서 계속 이제 시비를 거는 듯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본인 말로 협조를 잘 해왔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 돌연 그 증거 능력 방식에 대해서, 수집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는 게 그 의도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조사는 끝났으니까 재판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증거물과 진술서에 대한 그 강압 여부, 그다음에 절차 과정에 대한 문제를 중시 보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 이것이 부당하게 그리고 강압에 의해서 수집되고 진술된 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인데 예. 전체적으로는 그런 법리적 대응도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국민들에게 이번 그 조사가 특검에 의해서 기획되고 의도되어서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 나는 약자다라고 하는 예. 정치적이고 여론적인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재판정도 물론 법리적으로 따지겠지만 국민들의 법감정, 그 여론 또한 중시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노린 그런 재판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안 전 수석과 최순실 씨, 그리고 최 씨가 또 주장하는 부분이 태블릿 PC에 관한 부분입니다. 관련한 내용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순실이 컴퓨터를 쓰는 걸 본 적 있어요? 태블릿 PC 같은 거? 정확하게 태블릿 PC를 쓴 적은 본 적은 없고요. 컴퓨터를 쓰는 거는 태블릿 PC는 네. 최순실이 사용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그 태블릿 PC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걸 사용을 못하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것이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정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런 게 일단 다 최순실 씨 거고 뭐 고영태 씨한테 잠깐 줘서 고영태 씨가 잠깐 들고 다녔을 수는 있는데 뭐 고영태 씨가 그런 물건을 잘 들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충전기를 저한테 사오라 한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본인 거면 충전기가 있었겠죠. 아, 그러네요. 근데 본인 게 아니니까 충전기를 저한테 사오라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고영태 씨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예. 이 태블릿 PC를 두고 최순실 것이다 아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방이 참 많았는데 결국 최순실 것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었고 어제였나요? WK 건물관리인이 법정 증언을 했는데 이 태블릿 PC 입수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을 위해서 내가 협조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최순실 씨 지근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지금 등을 돌린다라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예. 결국 그것은 평소 때 최순실 씨가 어떤 식으로 사람을 다루었는지에 대한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은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JTBC 그 기자가 찾아왔을 때에 본인으로서도 사건의 어떤 다른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적어도 본인 생각에 제일 믿을 만한 그 채널이 그와 같은 그 방송이었고 그 직원한테는 한번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했었는데 그 얘기한 것이 전부 실체적 진실인지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확인되고는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와 같은 것에 찾아왔고 덩그러니 있는 책상을 일부러 이렇게 열어봤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왔지 않을까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드러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으로서는 채택하고 의혹이 있는 부분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뭐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지만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게 역으로 좀 살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최순실 씨든 안종범 전 수석이든 증거 능력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뭐 그 공방이야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얘기하는 건 추정뿐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태블릿 PC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서 어쨌든 최 씨께 아니라고 한다고 해도 달라질 게 지금 상황이 반전될 게 있습니까? 설사 그게 아니라고 칩시다. 그 점에서는 태블릿 PC 때문에 그 태블릿 PC가 24일 날 그러니까 9월 24일 날, 그러니까 10월 24일이죠. 저녁에 공개되고 난 다음에 다음 날 대통령이 시인을 1차 담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전개되어서 태블릿 PC 공개가요. 굉장히 뼈아프고 그것이 만약에 이제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가짜라면요. 예. 그렇지만 그 이후에 증거가 막 드러나면서 진행된 부분은 태블릿 PC하고 무관한 증거들도 숱하게 이 국정농단을 입증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가짜 증거에 속아서 우리가 실토한 부분이 억울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어떤 부분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도 같은 부분을 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태블릿 PC로도 볼 수 있고, 네. 더 나아가서 PC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블릿 PC라는 거는요, 일종의 디지털 증거 파일 부분을, 디지털 증거 자료 부분을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장치 중에 하나인 것이지, 그 안에 들어있는 이메일이나 이런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가 예, 예.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지, 예. 그걸 담고 있는 장치라는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 태블릿 PC라는 부분의 증거보다는 디지털 파일에 대한 증거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그 부분은 그 법적으로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그 이 디지털 파일 부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초장에 이 사건이 특정 세력의 조작이었다고 하면서 네네. 동시에 퍼뜨린 소문이 뭐였는가 하면 태블릿 PC를 지금 나왔던 증인 중에 청문회 나왔던 증인 중에 한 명이 한 언론사에 거액을 받고 팔았다라는 소문이 장안에 바닥에 퍼졌습니다. 전혀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였죠. 예. 그러면서 마치 이 태블릿 PC라는 부분이 공작적으로 만들어져서 네네. 그걸 통해서 이 모든 국정농단의 시비가 전개되었다. 예.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용도로서 태블릿 PC를 주장을 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국정농단이 기획이고 엮였다라고 하는 그 이 태극기를 든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동감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를 태블릿 PC로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 사람들이 태블릿 PC에 집착하는 이유는요. 태블릿 PC가 가짜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국정농단이 단순 논리로 예. 처음부터 다 조작되어서 만들어졌다. 이걸 갖다가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죠. 법적으로 태블릿 PC가 크게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최 변호사님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태블릿 PC가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말씀대로 관건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이 돼서 이와 같은 그 상황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도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고, 지금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 등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인 사건에서 살인의 목격자가 처음 봤다는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증언하지 않는 모습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지금 질문했는 것 같이 과연 이것이 문제가 된다 해서 이 상황이 바뀌어지느냐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JTBC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른바 보통 PC라고 했다가 나중에 출처도 굉장히 오락가락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모든 이 태블릿 PC와 관련되는 의혹을 많이 증폭시킨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란 자체를 없애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이 태블릿 PC가 대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체는 실체로 진실로 밝히는 것이고,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최순실 씨 농단은 농단대로 밝히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실체 진실 논란은 아직까지는 의미가 있다 저는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 조사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박 전 대통령이 어제 4차 조사를 마쳤고 이제 내일이 마지막 조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을 해임했다. 9명 가운데 7명을 해임했는데 일부 변호인들이 연락을 받지 못했고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이럴 수는 있는 겁니까? 조금 황당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 금요일에 서선건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실리면서 네. 본인이 뭔가 유영하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도 연락 자체를 받고 있지 않다. 예. 그리고 사실은 유영하 변호사 이외의 어떤 다른 변호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지만 접견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임 방식이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사임을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일반적으로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 뭔가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책임을 묻기 위해서 사임을 한다라고 한다면 해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사임 신고서를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이제 일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에게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뭔가 이제 그만해 주세요라는 그런 이야기조차 하지 않고 아예 변호사들을 해임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어떤 변호 스타일을 국정에서의 운영하던 어떤 그 스타일을 변론이나 또는 변호사를 대응하는 방식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변호사를 지금 형사재판을 변론하는 과정에서도 변호사를 구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해임된 변호사들을 보게 되면
헌법재판소부터 증거 기록을 그래도 꼼꼼하게 계속 그렇죠.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기록 자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형사재판에서의 기록은 헌법재판소에서의 기록을 더해서 형사재판에서 추가된 어떤 수사의 어떤 기록들이 더 더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새롭게 어떤 변호인이 들어오더라도 사실은 그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상황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변호인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기존에 그 사건을 다뤘다는 변호사를 해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형사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조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의도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보통 그 변호인을 쓸 때 검찰 조사할 때는 검찰 전관을 써서 아무래도 검찰 수사에 대응을 하고 그리고 재판을 앞두고는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쓰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내용도 승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임을 하게 되면 사실상 경질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법리적 다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유용하 변호사 같이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 대통령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법리적인 공방보다는 사실상 유무죄 형량을 다투는 것보다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함으로써 재판이 끝나고 이 문제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정치적 사면을 노리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이 무죄에 대한 그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진실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의중을 잘 살피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지 법리적 공방은 사실상 포기한 건 아닌가라고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변호사들을 일방적으로 물갈이하는 것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박 전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이게 어떡하나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 9명 중에 7명을 해임을 하면 2명이 물리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록이 한 10만 페이지 정도 된다라고 하고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한 13가지 정도로 지금 그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2명이서 변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두 분이 다른 사건 전폐하고 이 사건에 앞으로 있는 1심, 2심, 3심 동안 다 완전히 매달려야 될 정도가 될 겁니다. 물론 뭐 지금 손범규 그 전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최명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숲을 보고 그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남은 잎을 본다고 할 정도로 실체적인 어떤 사실관계는 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2명은 최후적으로 이제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두 분으로서는 정말 그 심리적인 압박을 견뎌내기도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고 이 사건만을 계속함으로써 지금 뭐 두 후문에 따르면은 실제로 이 사건을 그 변론하는 과정에서 착수금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그 미미하게 지급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성 변호사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있는 5손가락에 드는 굴지의 어떤 로펌에 있다가 이 사건 때문에 사임을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 사건만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실제 정말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그렇고 아시다시피 지금 특검을 넘어 특검 사건에도 그 대응을 해야 되고 검찰에서도 메머드급 최정예가 나오는데 두 분으로서 변론을 막아낸다?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아마 평생의 어떤 기억에 남을 변론이 될 것인데 본인으로서는 정말 중과 부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네, 저희가 뭐 단순히 돈 문제에 집중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의 어떤 변호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언론에 회자됐던 그 스타일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제 법 쪽의 시각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점을 짚어보고자 한 것입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대선 국면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초박빙, 초접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을 일단 한번 보실까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초접전,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육자 지지도 또 뭐 다자 또는 양자 대결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후보 등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보통 후보 등록 당시에 지지율 1위 하는 사람이 당선이 됐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DJ 이후에 그 뭐 이전의 여론조사는 사실 정치 여론조사가 크게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 점이나 이때부터는 그 좀 신빙하기가 어려웠고요. 이제 DJ가 당선될 때 여론조사부터가 사실상 좀 신빙성이 있는 여론조사로 이렇게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여론조사가 보면 등록돼 1등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도 당선이 거의 예외 없이 되었다. 그럼 이제 일주일 더 지나게 되면 이제 등록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까지 이제 1위를 하고 있고 그 1위가 뭐 한 그 전에
이 통내로 보면 한 3, 4% 정도 앞서 있으면 결과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쌍방이 등록 시점에서의 지지율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가지고 뭐 네거티브 검증도 많이 하고 공약도 발표하면서 집중적으로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주가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이 여론조사 발표에 대해서 선관위가 좀 더 엄중하게 이렇게 체크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대선 때 보면 이 여론조사의 내용 중에서 일부는 만들어진 여론조사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을 때 샘플을 갖다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샘플 중에서 응답률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묻는 부분에 있어서 여론조사회사가 실질적으로 응답률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인위적으로 여론으로 이제 공표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이 선관위의 통제 발표에 대한 통제 이런 부분이요. 선관위가 반드시 여론조사회사가 발표하기 전에 한 번쯤은 샘플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증을 미리 하고 그 검증을 통과했을 때 발표되면서 여론이 인위적으로 여론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수 후보들이 거의 질이 멸렬해 가고 있는 상황도요. 어떻게 보면 또 여론의 일정한 어떤 이 방향, 전개에 따라서 보수는 거의 이제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러면서 점점 이 보수 후보들을 선택하는 부분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경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대한 선관위에 좀 더 진전된 어떤 사전 검열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서 소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지율 1위 후보가, 그러니까 후보 등록 시점에 지지율 1위 후보가 예외 없이 이제 1987년 이후에는 좀 당선이 됐다. 근데 이거 지지율을 보면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맞았지만 단순히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예측하기에는 뭐랄까요? 그 갭이 좀 커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결과만 맞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유의미하게 볼 것이냐, 어떤 징크스처럼, 징크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어떤 법칙처럼 여기는 게 타당한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하게 됩니다. 선거는 제가 볼 때는 예전에 1년 정도 걸리는 선거가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불과 50여일 만에 다 선거가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보통 시기에 한 2, 3배 속도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거 후보 등록 한 달 전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선거 기간이면 아마 예년에 추석 정도의 민심으로 보는 게 아마 상대적인 속도감을 인정할 것 같고요. 특히 구도면에 있어서 삼자 구도냐 양자 구도냐 다자 구도에 따라서 판세가 요동치기 때문에 이번처럼 양자 구도가 뚜렷한 상황에서는 초박빙으로 계속 끝까지 갈 거기 때문에 지금의 여론조사 추이로 속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선거 캠페인 기간이 여느 때의 20일이 아니라 보통의 한 60일 정도, 90일 정도의 기간으로 느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좀 첨언을 하자면은 지난 대선과는 좀 다른 차원의 어떤 구도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과거의 어떤 대선들을 보게 되면 영남과 호남 그리고 진보와 보수라는 그런 뚜렷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어떤 대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 구도라든지 보수, 이념간의 어떤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부분의 어떤 지지층을 보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움직였다라고 한다고 하는 유목민층의 어떤 표심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 정도로 반기문에서 황교안에서 안희정에서 안철수로 온 그런 표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의 굳건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지지율이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대선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변수가 무엇이 될 것인가, 검증인가 이런 거 여부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지원 대표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의 딸 재산 공개요? 공개? 법적으로 안 할 수 있어서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러면은 뱀지 후보는 남의 딸 재산 공개 안 한다고 야단을 쳐 자기 아들 취업 비리는 공개하지 않습니까? 요즘 공무원 시험 보려고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병우 민정수석은 아들 보직 비리로 검찰 조사받는데 문재인 민정수석은 취업 비리 받고 가지고 해명해라 해도 안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양 후보의 지금 강세를 꼽히고 있는 양 후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된 바가 있는데 이제 자식 문제가 있죠. 네.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들의 어떤 취업 관련한 의혹이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딸의 재산 공개 관련한 네. 부분이 있는데 법리적으로 이 일종의 좀 체크를 조금 해보고 이 주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죠. 그렇습니다. 그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성인 같은 경우에 그 같은 세대를 뛰어넘어서 다른 세대에 있다거나 아니면 부모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재산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거부한다라고 했다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살펴보면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우린 꼼수는 없다. 재산 공개하겠다고 강력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배경은 아시다시피 예전에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회창 옛날 후보가 사실 대세론을 하다가 아들의 병역 문제로 해서 한 번에 좌초된 그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번에도 아들, 딸의 문제가 그만큼 민감한 부분이고 지금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의 아들에 대해서 이른바 제2의 정유라, 이른바 문유라라고 하면서 공정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금수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치는 것이 바로 이른바 제3의 정유라, 이른바 안유라가 되겠죠. 그런 식의 프레임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 후보가 고마해라라고 하는 반면에 지금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래 재산을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프레임 속에서 정면 대응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현재로서는 오히려 안 후보가 물론 결과가 어쨌든 되든지 국민들한테 내어놓고 다 검증받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이 이제 법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을 법으로 가지고 탈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운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든지 딱지를 샀다든지 이런 문제가 법에 관해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꼭 법에 탈법만 안 하고 살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하자가 있는 것은 이해해라고 이야기한다면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법의 차원을 떠나가지고 서로 밝히고 해명할 것은 해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제도 거기에 특혜가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일일이 상세하고 성의 있게요. 공개적으로 토론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의 딸 문제에 대해서 재산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만 불 정도를 벌어서 스탠포드 대학의 박사과정 조교로 있는데 독립 가게를 꾸려갈 소득이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독립된 세대로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민주당 쪽에서 이제 제기하는 문제는 딸이 독립된 세대로서 있으려면 주민등록이나 이런 부분을 분리해서 1년에 지나서 완전히 별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독립된 세대가 있냐 없느냐, 공개 의무가 있냐 없냐를 떠났어요. 적어도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사람이면 조금이라도 의혹이 제기되면 거기에 대해서 곧바로 공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공개하겠다고 박지원 대표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고발하겠다 어쩐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 자녀들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공개 서류를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명서를 가지고 밝힌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리를 하면 되지요. 그런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으면서 지난번에도 그랬고 항상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대선 후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법적 대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보고요. 법적 대처를 하기 전에 자신들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먼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의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저는 선거는 단순한 게임이거든요. 자기 표는 더하고 확대하고 붙이고 상대 경쟁 후보의 표는 깨고 찢어내는 건데 그거의 핵심이 이제 상대표를 깨는 게 네거티브 전략인데 저는 이거 국민의당이 먼저 시작했거든요. 문모닝, 문이브닝으로 문재인의 대세론을 막기 위해서 50여일 동안 박지원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열면 하루 종일 문재인 후보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이 먼저 이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자고 할 명분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특히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자녀 문제도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상속자 아니다. 나는 자수성가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당신 딸 자수성가했는지 한번 제 사람 한번 공개해봐.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 예. 그리고 특히 문모닝, 문이브닝에 대한 부메랑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의 네거티브 공세가 되는데 이 네거티브 공세의 특징은 뭐냐면요. 충성도가 높은 사람은 잘 버팁니다. 시간이 지나도. 네. 저거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야. 우리 후보를 지켜야 하지 않은데 충성도가 약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 보수 진보 연합군들이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보에 대해서 흠집이 자꾸 나면 이 충성도가 약한 사람들은 후보에 대한 회의감 속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장기적 네거티브 공세는 안철수 국민의당이 불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렇게 확전을 할 게 아니라 수습하고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대표가 가지 않는다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당에 물론 국민들은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하지만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국민의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수습하고 본선거 운동 기간 동안은 다른 경쟁으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균형을 맞추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뭐 의혹을 공개를 하겠다, 재산을 공개하겠다는 것이고 문재인 후보는 이거를 그러니까 받는다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나도 뭐 근데 더 이상 밝힐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이제 두 있으니까요. 사안이 조금 다른 것이 왜냐하면 문준용 씨 같은 경우에 뭐 부정척탁, 뭐 특혜 채용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꾸만 국민의당이 해명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더 이상 해명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문준용 그 씨와 관련된 어떤 채용과 관련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정조사, 국정감사 과정에서 전부 다 심지어는 이력서라든가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라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강요를 하는 것은 마치 뭔가 부정한 청탁이라든 것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해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딸 재산 문제 공개할 수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미 황장수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 부분은 법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의혹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공개를 하면 될 문제이고 공개를 한다고 해서 어떤 후보가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이런 어떤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두 사안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어떤 검증 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라든가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은 조금 다른 차원에 있다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시면 역시 다른 프레임으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프레임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매번 대선마다 누구를 찍으면 다른 사람, 누군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른바 홍찍문, 안찍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인데요. 15대 대선 때도 이인재 찍으면 김대중 된다라든지 16대 때도 권영길 찍으면 이회창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현실적으로 실제 그랬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따져보면서 이번에 홍찍문, 안찍박 이야기도 좀 해보죠. 홍준표 지사가 홍준표를 찍으면 왜 홍준표가 되지? 왜 딴 사람이 되냐 하고 있고 유승민 후보도 유승민 찍으면 유승민이 되지. 모든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지금 보수의 위기를 이렇게 모두 보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양강 후보의 한 축이었는데 지금은 양강 구도에 끼지도 못하고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균형추 내지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맡게 못하는 그런 전체적인 구도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보수로서는 보수의 어떤 영향을 지금은 혁신하는 보수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점에서 답답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 것이죠. 예전에도 그와 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예전에도 어땠습니까? 저런 얘기가 있어도 결국은 될 사람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말 만들기에서 어떤 희생양이 될지 모르는데 다만 예전과 지금의 좀 다른 점이 뭐냐면 SNS를 통해서 저와 같은 것이 급속도로 파급이 되고 그와 같은 파급이 특히 젊은 층에 상당 부분 파고든다는 점에서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라든가 문재인 후보로서는 상당히 유용한 어떤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선거 캠페인에 요새는 사회 심리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아주 지능적인 선거 전략인데요. 이게 뭐냐면 유권자의 사표 방지 심리를 자극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좋아하는 후보를 찍어봐야 그 사람은 안 될 것. 즉 캐스팅 보트 역할밖에 안 될 테니까 될 사람에게 즉 차악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캐스팅 보트에게 권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네가 야권표를 분산시키니까 결국 보수를 도와줄 거다. 그리고 이인재 후보에게는 네가 보수표를 분열화시키니까 김대중 야권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캐스팅 보트들에게 양자 진영의 대결을 촉구하는 그래서 유권자의 자기 표에 대한 자존감을 건드리는 그 전략인데요. 저는 상당히 유용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번 선거에서 홍찍문 안찍박은 이런 캐스팅 보트가 현재 없지 않습니까? 있어도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이번 선거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가 강화된 측면이 강합니다. 뭐냐면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는 것은 친박을 찍으면 친박이 되는 게 아니라 친문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안철수를 찍으면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사실상 상황이 박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캐스팅 보트에게 표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번 선거에 저 상대 후보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성격 규정인데 이 프레임은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고정 지지층 결집하는데 외연 확장성이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면 홍준표는 가짜 보수, 내가 진짜 보수라는 얘기로 즉 스스로를 보수 후보로 또 재규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은 부분적으로 가미해야지 이것이 선거의 중심 전략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생각입니다. 한국만큼 대중을 갖다가요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서 이렇게 우중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바닥에 퍼뜨리면서 몰고 가는 나라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치 수준이나 경제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고 있지만은요. 정치적으로 대선이나 총선 또 뭐 지난 촛불시나 태극기 집회나 이런 부분에서 대중을 아주 단순화된 논리로 이렇게 한마디로 그 우중 정치로 몰아가는 이런 프레임을요.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관철되고 통하는 부분을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말로 발전하는가 후퇴하는가의 부분에서 심각한 회의를 느꼈습니다. 외국에 보면 정당이 만들어져서 수십 년을 거치면서 1%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자기의 어떤 정당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에서 보면요. 유럽이나 뭐 미국은 양당 정치니까 좀 다릅니다만 유럽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집권 가능성이 낮아도 그 정당의 고유한 지지층들이 형성돼서 승리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자신의 지지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끊임없이 이념적으로 동감하는 또 비전과 가치에 공감하는 부분에서 던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항상 선거 때는 단일화가 판을 치고요. 이 부분에는 야권이 오늘날 한국 정치를 상당히 어지럽힌 부분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선에 보면 서로 물과 기름이 단일화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특정 후보를 막기 위해서 누구를 찍어야 된다는 일이 지금 판을 치는데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잘못했지만 한국에는 건강한 보수 세력이 자리 잡아야 되고요. 또 보수도 일정하게 자신의 어떤 부분을 계속 쇄신하고 변화하면서 정치 세력을 유지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은 보수를 찍어야 되죠. 저는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의 어떤 장단점이나 차이가 뭐가 있는가, 안보관에서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대한 충분한 토론이 국민들 앞에 제시되기 전에 단순히 누구를 찍고 누구를 찍으면 누가 된다 이런 논리로서 대중을 갖다가 이 명목화시켜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변호사는요? 저는 이번에 이런 어떤 프레임의 효과가 분명히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프레임을 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프레임 속에 사람을 가둔다라는 의미를 두게 됩니다. 사실은 뭐 예컨대 뭐 지진이 났는데 지진에 난 어떤 피해자들을 구하는 방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란 100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안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안은 3분의 2의 어떤 사람을 인명을 구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이란과 이 안이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명을 살릴 수 있는 안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프레임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판단을 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근거를 따지기보다는 프레임을 정해버린다. 예컨대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당선된다는 어떤 프레임을 정해버리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특히나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층이 보수의 어떤 지지층이고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보수가 더 결집되어서 홍준표 지사가 다른 어떤 보수표를 가져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이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보수 지지자들에게 공포심이라든가 사표 방지 심리를 굉장히 부추겨서 다른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는 후보자들이 각각 판단하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프레임의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각 후보 캠프 측에서 계속 이런 프레임을 생산해내고 보다 효과적인 어떤 프레임이 뭔지를 생각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들은 정말 국민들에게 아까 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을 정말
정말 우매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보다는 정말 후보자들이 좀 더 멀리 내다본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국적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개개의 어떤 사안별로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가지고 진정성 있고 호소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여권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제 홍준표 후보가 눈물의 지사직 퇴임식을 했습니다. 이 영상도 많이 이제 재생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화제를 끌었는데요. 이제는 포지티브를 하겠다, 뭐 네거티브는 당에서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먼저 지사직 퇴임식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4년 4개월 동안 정말 정말 고마웠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산소가 가까이 있으니 자주 갈 수 있었던 것도 참 좋았습니다. 홍준표 빨리 홍준표 빨리 나가! 경찰관도 도착해서 빨리 나오란 말이야! 빨리 집에 가라!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놓고 나가 소금사. 말을 신경 쓰고 있어. 예, 보궐선거 관련해서 이제 보궐선거를 막기 위해서 홍 지사가 뭐 이른바 꼼수 사퇴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뒤이어서 이제 퇴임사하고 이른바 소금 세례 이 얘기까지도 영상까지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일단 다른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홍 지사는 왜 울었을까요? 예, 지금 뭐 사실은 그간에 빨리 사퇴 안 한다고 비판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이 사실 이 후보가 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법을 바꿔가지고요. 이 현직 선출직에 있는 사람이 경선 후보로 나갈 때는 이제는 그 현직을 그만두고 가도록 저는 법을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보면요. 시장지사들이 선거에 나와서 뛴 사람들이 얼마입니까? 그 기간에 시장지사로서 업무가 제대로 되겠으면 월급은 또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여러 가지로 봐서 어떤 자신의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서의 선거나 또 뭐 자신의 후임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 빨리 그만두지 않았는데 시한을 넘겼죠. 9일인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만두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탈법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비난을 받을 뿐이지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죠. 근데 뭐 과거에 저런 식으로 이제 꼼수를 쓴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빨리 그만두는 게 나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홍 지사의 눈물의 배경은요. 지금 저분이 지사직을 아직 그래도 1년 4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만두고 이제 대선에 가는데 대선에 지금 과거 같았으면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의 후보가 됐으면 대선이 지금 얼마나 이 탄탄대로겠습니까? 당선 확률 적어도 50%는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지사직을 그만두고 대선 후보가 되었지만은 대선에서는 당선 확률의 가능성은 좀 많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 보수 진영이 초토화가 되는 상황에서 그 보수 세력을 걸머쥐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 어떤 본인의 어떤 마음에 이 여러 가지로 해안이 많으시겠죠. 그 눈물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보수 세력도 지금 분열되어서 유승민 의원과의 또 바른정당과의 단일화도 지금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또 그것이 다 끝났을 때 본인이 지금 뭐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2심에서요. 2심에서. 대법원이 지금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불편한 절차도 또 있고 이러니까 아마 지금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만큼의 어려운 일들을 갖다가 겪어야 되는 심정에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뭐, 네, 심판의 입장으로서 진행자로서 보기엔 너무 내재적인 관점에서 서술해 주신 거 아니에요? 한편의 장편의 뭐 서사 시를 보는 것 같았는데요. 저는 짧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스트롱맨의 눈물. 굉장히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기는 뭐였습니까? 대선 출정식이 아니고
지사 퇴임식이 예,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란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개혁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또 좋게 했지만 아프게 했다는 점에서 했고 그것에 대해서 앞에 앉지 않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흐느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서 상당히 내부 분위기에서는 공감을 얻었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일단 눈물을 흘리겠지만 일단 나서는 순간 그 다음엔 다시 스트롱맨이 됐겠죠. 앞에 아무리 소금을 뿌리고 한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먹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뭐 눈물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정말 보수의 단일 후보를 지향하면서 본인이 가야 될 바를 가는 그 길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뭐 좀 그런 건 없을까요? 저는 홍 후보가 우는 모습은 처음 봐가지고. 제가 봤을 때 지금 너무나 이렇게 강하고요. 직선적이고 또 이렇게 독설 이런 부분으로 이미지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일단 급하게 자신이 이 지지율을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1위로 모아내서 후보가 되는 데는 그 부분이 성공했지만은 그 이후로 외연 확장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홍 후보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대외적으로 보이면요. 국민들도 저분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구나. 내지는 저분도 여러 가지 참 고민이 많은 사람이구나. 본인 스스로가 초상집의 상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이제 네거티브를 하지 말고 좀 더 포지티브로요. 이 보수 정당을 재건해서 이번 대선에서 설사 패배한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의미 있는 득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지티브 하겠다, 네거티브는 당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스트롱맨의 성격을 감출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논란이 된 발언이 있긴 했죠. 네.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사체가 됐는데 뭐 세 번째로 등 뒤에 칼꼽을 하는 건 사람의 도리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이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황모 3년 묵어도 좋은 붓으로 쓸 수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지사의 원래 전투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후보의 네거티브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감동 없는 진실하지 않은 눈물 또한 국민들에게 서로 공감하고 설득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지사직이 왜 사퇴됐습니까? 본인이 대통령 나가려고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지사직을 사퇴하고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하면 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탈법적인 방법을 쓴 것인데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아서 탄핵되어서 대선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는데 본인이 거기에서 대통령직을 하겠다는 사람이 저렇게 탈법을 써서 국민들 공감이 있겠습니까? 노무현의 눈물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일으켰던 건 노무현이 울어서가 아니라 그가 무모하지만 해야 될 지역주의 감정에 대해서 지역주의에 대해 도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약자의 눈물에 대해서 공감했기 때문인데 홍준표 지사의 이런 탈법에 대한 지사직을 던지는 거에서 누가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편법이라 해야 될 것 같은데 탈법보다. 편법, 법률적 용어는 편법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거보다는 보수의 혁신과 반성, 재도약 이런 정정당당한 모습으로 보수에 대해서 진보에 대해서 비판하고 보수의 과제와 이런 그 이야기들을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지지율을 높이는데 유력한 방법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되면서부터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것이 샤이보수 나와라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을 보면 샤이보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샤이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가지 않는다는 점을 조금 지금은 좀 반성적으로 조금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 번 네거티브 공격을 하면서 네거티브의 어떤 가까운 말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서 막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정치인이 하는 어떤 표현이라고는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걸 보면 홍준표 후보가 앞으로 이제 자유한국당의 후보로서 보수의 어떤 지지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더 이상은 네거티브라든지 또는 막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고 정말 보수로서 가야 될, 정말 반성을 해야 되고 뭔가 앞으로 향후에 보수가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른정당도 지금 지지율이 조금 오르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답답하다라는 기류도 전해졌었는데 이 부분을 다루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에 관련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다시금 얘기를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